도덕의 지지라. 지구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는 들레즈와 가타리가 지구와 우리 지금 현재 현실 구조를 지질학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이 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양한 개념을 통해서 지층을 형성하는 과정,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절, 탈용토 등을 설명하며 이걸 갖다가 사회적, 물질적 세계를 어떻게 조직되고 변화하는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 장은. 그래서 먼저 지구와 지층 해서 지구는 하나의 기관 없는 몸 신체다라고 비유합니다. 이는 고정된 기능이나 구조를 지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지구는 다양한 지층으로 구성되며 각 지층은 서로 다른 층 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끊임없이 변화되는 존재,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층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건 지층화이죠. 지층은 지층은 고정된 구조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층들이 서로 다른 작용을 하며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전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층에서 밑지층이 있고 우지층이 있고 사이층이 있는데 간단하게는 밑지층은 어떤 지층에 다른 지층을 떠받드는 지층을 말하는 거고 우지층은 밑지층 위에 있는 지층 그리고 사이층은 밑지층과 우지층 사이에 연결하는 구조랍니다. 그래서 지층은 이처럼 서로 연결되고 중첩된 구조를 이루며 이중 분절의 원리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중 분절을 얘기하면은 퇴적작용과 습곡작용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층의 형성은 두 가지 분절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분절, 즉 퇴적작용은 불완전한 입자의 흐름에서 시작해서 더 안정된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물질이 집합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으로 이를 퇴적작용이라고 부르고요. 이 과정 다음에 두 번째 분절은 습곡작용이라고 해서요. 어떤 지층이 먼저 다 아시다시피 퇴적이 되고 이제 습곡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분절에서 형성된 물질이 더 밀집되고 구조화되는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정된 형식과 기능적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분절은 주로 조직화, 경직, 통합의 과정을 의미하면서 이는 덕코드와 목적 설정과 같은 기능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내용과 표현입니다. 이제 뒤에다가 이제 참조를 이렇게 저희 넣었는데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께서 참조를 해주시고요. 이제 너무나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 첫 번째 분절은 주로 내용과 관련되고 물질적 요소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그거에 대한 구조를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절, 이제 습곡작용요. 이는 표현과 관련되며 내용이 의미를 얻고 형성하는 과정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구조에서 내용과 표현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지층화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내용은 물질적이고 구체적이면서 표현은 그 내용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네, 이게 결국 그게 이제 첫 번째의 분절은 그 유사한 것끼리 이렇게 모이는, 그리고 이렇게 모이는데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어떤 그 모양인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쌓인 거에서 이제 그 좀 더 의미화 작업을 들어간다는 표현이라는 것 같은데, 조직화? 더 예, 목적을 만들고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예. 습곡작용이라는 표현이 저 단어가 되게 그 생소합니다. 습곡작용. 예.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퇴적작용,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불안정한 입자 또는 여기서는 분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떤 분자들이 막 흘러가면서 뭔가 이게 있는 거죠. 쌓여 있는 거죠. 이 쌓여 있다가 그런 것들이 어떠한 외부의 힘, 습곡작용이 이제 외부의 힘이지 않습니까? 음, 우리가 이제 그 힘을 이제 뭐 심홍동이나 그런 데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힘 같은 거에 의해서 또는 뭐 에너지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이게 뭐가 만들어지는 구조화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꼭 지층이 이렇게 힘으로 눌리고 열로 돼서 뭔가 성질이 변하고 서로 결합하고 더 다른 어떤 그런 것도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인가요? 예, 예.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이 3장의 3의 내용과 표현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참조문을 보겠지만은 우리가 존재의 지도에서 앨럼 슬로우가 내용과 표현을 내용의 어떤 형식, 내용의 실질, 내용의 진료 이런 걸 갖다가 엄청 다양하게 여기 이 책에도 설명하고 있지만은 엄청 다양하게 한마디로 무궁무진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걸 갖다가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예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찾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못 나가고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위에 들레즈는 지층에 대해 지구의 구조를 통해서 내용과 표현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장 4장에 보면은 언어를 통해서 내용과 표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언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어떤 그 지층이 그 퇴적되어 있는 어떤 자연 상태의 지층이 뭐 어떤 개념이라고 하자면 뭐 그런 것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외부의 어떤 힘이나 아니면 내부의 이런 포텐셜한 힘이 있어야지 그 힘으로 인해서 방향성을 갖게 해주고 뭔가 조직화를 시켜주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어떤 힘이 개입이 된다라는 것들이 있는 건가요? 플러스 힘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힘이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이 책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맨 뒷장에 보면 4장에 보면은 다수어하고 소수어가 있는데 이제 다수어보다 표준화된 것보다는 소수어 그는 작은 것들이 방언들이 있는 걸 갖다가 또 변화시킨다는 이제 그 힘이라는 게 힘이 있는 거죠. 이제 그 힘은 제가 그 정체를 모르겠지만은 여기서는 힘이 있고 이제 어떤 그런 것이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저기 이야기는요. 교수님 맞는가요? 뭐 얼추 맞는데 저 위에 그 지층의 종류 다시 가봐요. 그게 다 연결이 된 거라 밑지층이 있고 이게 두 개가 더 있죠. 네, 밑지 곁지층하고 겉지층이 있습니다. 겉지층 다섯 가지가 있다고 예, 지층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냥 물질들이 막 이렇게 혼재돼 있는 상태, 아무런 형태도 안 갖추고 음, 물질들이 막 섞여 있는 원시적인 상태. 이게 밑지층이에요. 음, 밑지층은 그냥 진료, 어, 저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진료와 같은 거예요. 그 물질의 원료 같은 것들. 음,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에 해당하는 게 그거예요. 음,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것도 어쨌든 지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얘가 연결되고 속도를 가지고 다른 지층들하고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그게 음, 윗지층이고, 그 다음에 그 지층들 사이에 있는 게 사이층이고, 그 다음에 그 윗지층과 곁지층, 사이층,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구조화가 일어나. 근데 그 구조가 일어나는 형식, 그 방식은 코드예요, 코드. 음, 예, 코드에 의해서, 그러니까 코드라는 게 규칙이잖아. 음, 어떤 형식을 갖추고, 모양을 조직화가 되고 어떤 모양을 갖춰서 사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겉지층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최초의 밑지층에서 그 좌우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저희들끼리 막 상호작용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코드 방식에 의해서 모양을 갖춰서 사람 눈에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겉지층이 되는데 그게 이제 표현된 거예요. 이게 변화의 과정인가요? 그러면 변화의 과정인가요? 동시대의 공존의 형태인가요? 변화의 과정. 아, 변화의 과정. 예. 멈춰 알겠습니다. 있는 게 없어요. 하여튼 저기는 들레즈의 철학은 모든 게 다 그 잠재성을 가지고 변화하려고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어느 하나도 고정되지를 않아. 고정되는 순간 또 탄력토화가 일어나면서 또 변화를 꾀하고 옆에 거랑 또 상호작용하고 그 또 다른 걸로 또 바뀌어가죠. 계속. 네, 언어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조직도 그렇고 뭐 생물, 유기물, 무기물 모든 게 다 그렇게 계속 변해간다는 통일된 원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변화되고 생성되고 또 음, 어떤 창조되고 이걸 갖다가 그렇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음, 생성의 철학이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게 다 과정이에요, 과정. 네, 아니, 그, 이런 작은 물질조차도 이런 변화의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뭔가 조직화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그게 이게 만물의 원리인데, 왜 인간은 왜 이런 어떤 만물의 원리와 반대로 가려고 하죠? 요즘? 그게 아, 게을러서 그렇다니까. 게을러서. 게을러서. 안정을 희구해요, 인간은. 고정된 걸 아, 원하고 네. 불변의 것을 계속 추구한다고. 아, 그런 시대라는 거죠. 이 저성장 시대가.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 작은 물질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지구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가장 큰 물질 아닌가요? 우주도 있지, 우주. 예, 아니 뭐 지구에서 얘기하니까 들레즈가 지구부터 지구라는 우리 존재 자체를 분석할 때 지구부터 얘기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지구가 누구인가부터 지금 얘기하는 게 거기부터 지금 내려가는 분석작이 그게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지구가 이 지층이 형성되고 그 분해되고 계속 모양을 바꿔나가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가시적으로 가장 이해하기가 쉽죠. 네, 지질학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그러니까 다양체니 기계니 이런 개념을 적용하기가 딱 좋다고 지구가. 네. 그래서 지구도 존재로 봐서 이제 그 지구 전제 자체에서 지금 물질 변화를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의식 변화까지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 로드로 가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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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상기계와 지층들 해서요. 추상기계는 지층의 통일성을 구성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서 이는 지층의 구성과 변화를 주도하며 고정된 구조를 넘어서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름판, 평면태라고 하는데요. 뭐 챗 GTP에서는 이걸 또 다르게 둘을 따로도 이제 분리도 하고 같이도 보고 하는데요. 우선 고름판은 지구의 외부 환경을 상징하며 지층이 형성되기 전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는 고정된 구조가 없는 유동적 상태로 새로운 지층이 형성되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통합태는요, 이와 반대로 지층이 형성된 후의 상태로 고정된 구조와 통일성을 갖춘 상태를 의미합니다. 추상기계는 이 고름판과 통합태를 넘나들면서 이 추상적 기계 또는 존재의 지도에서는 그냥 기계라고 했는데요. 이 고름판과 통합태를 넘나들면서 이제 지층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추상기계는 지층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가능성이란 말이 되게 멋있네요. 가능성, 잠재태, 가능성, 예. 이 가능성이라는 게 결국 그 틀을 제시한다는 거잖아요. 뭔가 그 아직은 없지만 채워질, 이거 교수님의 심상과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아직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있는 뭔가 그 가능성. 그렇죠. 예. 근데 요거 고른판을 그러니까 그 개념적으로 이해하려면 그 고른판의 반대 개념이 있거든. 불균형판? 아니, 고른판이 아니라 타인판. A인판? 그러니까 고른 게 아니라 아, 이게 네네. 이렇게 파였다고. 누가 물뚱물뚱한, 이렇게 훌떡 파놨다고 땅을. 아, 고른판은 플라토, 이게 평면이잖아, 평면. 그쵸. 어, 그러니까 이게 평면은 뭐를 생각하면 가장 이해하기 쉬냐면 고른판에 그 바닷물을 생각하면 돼. 바닷물. 음, 바닷물은 그 위에서 멀리서 보면 이렇게 평평하죠. 네, 예. 근데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 모양이 바뀌잖아. 파도가 치면서. 네. 예. 그 상태를 이해하면은 이 고름판의 그 개념이 제일 빨리 닿을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음, 용암 한번 생각해 봐. 용암. 용암이 막 이렇게 그 녹아가지고 흘러내려올 때는 판판하잖아. 네, 그렇죠. 평면이라고. 그게 이제 여기저기 돌이나 뭘 이렇게 나무나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모양이 바뀌어가지고 굳겠죠. 굳으면 이제 통합태가 되는 거고, 음, 근데 걔도 통합돼서 이게 뭐야, 뭐 현무암이라 그러죠? 그런 돌이 생기잖아. 네, 그때는 일시적으로 통합태인데 얘도 부식되고 계속 그 통화가 되면 통화장애 일어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것도 다 부서지겠죠. 음, 그래서 다시 예를 들어서 뭐 모래사장 같이 돼버렸다. 그러면 그럼 또 그게 고름판이 되는 거예요. 고름판. 모래사장을 아, 생각하면 고름판이야, 그게. 근데 고름판이 또 시간이 지나면은 뭐 풍압이나 압력이나 무슨 뭐 이런 걸로다가 그 지층상의 어떤 변형이 일어나면은 그게 사암이 되잖아, 또 모래가. 네. 예, 그러면은 그게 통합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군요. 계속 바뀌는 거지, 오고 가는 네, 거지. 예. 그러네. 근데 이제 고름판은 이게 잠재성이 무한한 거예요. 뭐가 될지 모르는 거. 그러네. 바닷물이 어떤 형태로 모양을 낼지를 모르잖아. 이게 어떻게 바뀔지가. 그런 상태를 고름판이라고 해요. 다음요. 코드화 융터성 해서 형식은 코드화와 탈코드화 과정을 연결한다는 것이고요. 이는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으로서 특정한 패턴이 형성되거나 붕괴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형식은요. 그리고 실체는 또는 실체는 영토화와 탈영토화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공간적, 사회적, 물질적 경계가 설정되고 해체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탈영토화는 기존의 경계를 벗어나는 과정이고요. 재영토화는 반대로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 그러면 이제 탈영토화와 재영토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저는 의미를 모르겠는데 둘은 서로 대립적인 과정이지만 동시에 상호 보완적이다 하면 동시에 일어나는 건지 이게 음. 탈영토화가 동시에 먼저 일어나는 건 아니고 시간 차를 두고 예,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차이. 차이요. 예, 차이가 발생하면서 그 영토화가 됐다가 그럼 영토화가 되면은 실체가 드러나. 그럼 우리 인간이 그걸 뭔지 알아. 뭔지 알 수 있어. 지금 이제 유클리드 소프트라는 회사는 영토화가 된 상태예요. 근데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몰라.
계속 그것도 탈영토화가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조금씩 계속 바뀌어가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또 다른 개념입니다. 도주선과 절대적 탈영토화 해서요. 도주선은 기존의 구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흘러가는 경로를 의미하고요. 이는 탈영토화와 밀접하게 이제 벗어나는 거니까요. 그 탈영토화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고정된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절대적 탈영토화는 더 이상 기존의 구조나 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대 지층군 해갖고서요. 이 책에서도 이제 자세하게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지층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무기적 지층군 해서요. 무기적 요소로서 구성된 지층으로 분자적 내용과 그램 분자적 표현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 세계는 거의 다가 무기적, 엄청나게 대부분이 무기적 지층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여기서 분자적인 내용, 아까 우리가 계속 내용과 표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분자적인 내용과 그램 분자적 표현. 그램 분자적 표현이 뭔지 찾아보니까는 그램이 그래마틱, 그러니까 문법, 언어, 이런 쪽의 이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기적 지층군 해갖고서요. 유기체적 특성을 지닌 지층으로 내용과 표현이 더 이제 밀접하게 연결된 구조를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어적 상징적 지층군 해갖고서 인간의 언어와 상징을 포함하는 지층으로 분조화와 코드화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 지층군들은 물질적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사회적 상징적 세계를 설명하는 데도 이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결론은요. 들레즈와 가타리는 이제 지층화를 통해서 지구와 현실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한답니다. 지층, 분절, 추상기계, 탄력옹토화 등 복잡한 현실 속에서 어떤 질서와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고정된 구조를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철학적 사고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떤 현실을 고정된 상태로 보지 않고 끊임없이 이제 변화하고 흘러가는 동적인 구조로 이해하며 기존의 질서를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과정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여기서 분절화라는 표현이 되게 계속 걸리는데, 이 분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쪼개고 뭐 이런 건데, 이 여기가 이제 분절화라고 하는 거, 그 통으로 돼 있는 어떤 지층을 뭐 상징에 의해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씩 쪼개고 나눈다, 뭐 그런 뜻인가요? 분절은 그야말로 나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탈영토화가 되려면 분절이 되잖아요. 코드화된 거를 벗어나려면 분절이 되죠. 그죠? 조직화된 거를 탈조직화하려면 쪼개이죠. 그러니까 분절은 그 변화되는 과정에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분절을 할 때 보통 우리는 그 기준을 주잖아요. 의미적인 기준이 다르니까 나누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기 저번에 무슨 형? 수목형 사고? 아, 아, 수목형. 수목형 사고예요, 그거는. 아, 그렇지 않다. 그냥 이게 어떤, 지금 다시 범주화로 들어간 거잖아. 네. 범주화된 거를 나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왜냐면 의미가 다르니까. 동질적인 것들을 네. 둘로 쪼개는 거, 이거를 분절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수목경 사고예요.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나뉘어진다라는 네. 거야. 그렇게. 쪼개지면서 다시 또 통합되고 다른 요소들이 그 결합되고 아, 자연 그러니까 발생적인 분절이네요, 그냥. 그렇지. 아, 그냥 사람이 그냥 나눠지는 거다, 원래. 원래 나눠지는 거다. 예.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분절이.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네. 예. 또 수목형 사고를 했네요. 음. 알겠습니다. 네, 이제 동질적인 것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하면 분절이라고 하면은 그걸 둘로 쪼개야 되니까 그건 뭔가 기준이 필요하겠지. 예, 그렇죠. 예. 예, 그 나누려면은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쪼개진다고 저절로 예, 예, 저절로. 그냥 네. 나뉘는 거예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예. 네. 그게 동력이야. 계속 왜냐면 다른 거와 연결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렇게 뭉쳤다가도 그게 또 쪼개져 가지고 그게 쪼개진다고 반으로 딱 쪼개지는 것도 아니에요. 음, 일부만 툭 튀어나가 가지고 탄력투하를 해서 다른 놈하고 또 붙어. 그 나머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도 또 누가 와서 들러붙고 아, 그런 과정이라고 상상을 하면 이 말들이 다 이해가 돼요. 이게 인연이네요, 인연. 그 사람도 그렇지 않아? 네, 사람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를 읽어보면은 예, 진짜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 음, 잘 표현이 됐구나. 설명을 잘해준다. 예, 그렇죠. 사람도 왜 그러니까 고정된 예, 나라는 정체성. 근데 그런 게 없죠, 사실은. 예, 그렇죠. 끊임없이 나는 변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저기 공군 비행장에서 골프 치고 오면은 전혀 다른 또 박주환이가 탄생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누굴 만났느냐. 거기서 그렇죠. 어떤 그 산에서 바위를 걷어 찾느냐. 네, 이거에 따라 내 경험도 달라지고 나의 삶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음,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음. 사람만 예, 그런 게 아니라 언어도 그렇고 그런 어떤 사물에 부여된 의미도 그렇고 그 사람이 만든 조직도 조직, 그렇고 뭐 생물체도 그렇고 그 바위나 돌, 다만 시간적 차이만 다를 뿐이지 끊임없이 모든 것은 계속 생성소멸하고 분절되고 그 다른 거와 연결하고 접속하고 새로 영토화가 됐다, 재영토화가 됐다. 그러는 과정들이 계속 연속되는 거다. 얼마나 이거 다 읽고 명쾌해. 나면 도인 될 것 같아, 도인. 명쾌하잖아, 명쾌하잖아. 세상이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응. 도인처럼. 우리 아무런 마음의 그 동요가 안 일어나잖아요. 어차피 다 분절되는 거고, 자연적인 거고, 그리고 서로 뭉치는 거고, 또 이게 너무, 목적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안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아니지. 근데 이 중간중간에 그, 그 왜 겉지층이 나타나잖아. 실체. 실체가 네네. 등장하고 표현이 되잖아. 네. 그때 순간은 의미가 있는 거고, 음, 또, 그걸 지향하잖아, 또. 자, 예. 그리고 코드를 정해놓고, 그 순간이,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음. 아, 그러니까 짧은 것도 있고, 네, 겉지층이 나타나서 네. 실체가 드러났을 때 바로 사라지는 게 있고, 음, 그게 상당 기간, 어떤 거는 뭐 몇십 년이 갈 수도 있겠죠. 음, 바위 같은 게 그러니까 겉지층화가 되면은 그 수백 년 가잖아. 그런 거는. 그렇죠. 그때는 바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수백 년 동안. 음, 그렇지만 풍화되고 이제 하는 과정은 계속 얘는 어쨌든 부서지고 있다고, 분절되고 있다고. 그 그렇죠. 바위가. 그 인간이 만든 학교나 뭐 회사나 우리 가족이나 이런 것들도 시간 길이가 차이 날 뿐이지 영원 불변한 것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지.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 4장을 넘어가겠습니다. 4장은 좀 양이 많은데요. 이제 조금 그래도 내용은 요약은 똑같습니다. 처음에 3장하고요. 어떤 고정된 것은 없고 어떤 변화, 창조, 이제 생성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은 이제 1923년 11월 20일 언어학의 기본 전제들 해갖고서요. 네 가지를 이제 전제를 들고 있어요. 그 네 가지 전제들이 결론적으로는 아니다. 이제 변화한다. 그걸 갖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 쭉 읽으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언어는 정보 전달과 의사소통에 관련되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언어가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의사소통을 넘어서 더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장입니다. 먼저, 언어는 지도이지 사본이 아니다. 이게 저번에 이제 전 시간에 교수님이 얘기해 줬고요. 언어는 현실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규제하고 지배하는 기계처럼 작동하는 체계이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문법 규칙을 가리킬 때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규칙을 강제로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즉 언어는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규율을 따르게 하거나 명령을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의 본질은 명령어이라는 겁니다. 언어의 기초 단위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언어는 사실 전달이나 진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거나 그러한 도구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 담긴 뜻은 진실이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음. 여기서 오스틴의 수행적 발화 이론을 이제 이용하고 있는데요. 오스틴이 어떤 수행적 발화의 개념을 언급하면서 발화라는 단순한 의미 전달이 아니라 발화 그 자체에는 그 자체로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언어는 호주나 규칙의 체계로 이해될 수 없고 그 안에서는 어떤 화용론적 요소, 즉 특정한 상황에서의 어떤 행위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어는 문법이나 의미의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항상 어떤 행위와 결부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언어의 잉여적 성격. 명령어는 단순히 행위나 언표 사이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잉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언어는 반복적으로 정보 전달의 도구나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명령어를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 주체와 상호 주관성, 의미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언어는 집단적 배치물이다 해갖고서요. 이거는 심홍동이나 딜레즈의 시네마에서도 좀 이렇게 유사하게 나왔던 겁니다. 말이라는 것, 사회라는 것은 개인의 언표가 없으며 언표는 항상 집단적 배치물로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언어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집단적,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며 언어의 명령에는 사회적 행동과 집단적 배치물 속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또 비물체적 변형, 이제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이렇게 많이 이제 좀 의미가 와닿는 말이었는데요. 언어와 명령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 변형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폐의 무효화와 비행기 납치 사건. 이 책에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장의 타이틀과 같습니다. 그때 1923년에 일단 독일의 그 이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화폐가 완전히 무효화되는 그 상황을 이제 비물체적 변형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승무원 또는 승객이 갑자기
테러 분자나 그렇게 변했을 때, 비행기 납치범으로 변했을 때 단순한 비행기의 어떤 몸체에서 감옥의 몸체, 이런 걸로 이렇게 감옥이라는 걸로 변형되는 비물체적 변형을 일으킨다는 것. 이와 같은 어떤 사건에서 사회적 변형이 일어나는 순간을 비물체적 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변형은 단순한 물질적 변화가 아니라 어떤 언어와 명령어의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물질적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용론의 중요성 하는데요. 언어는 외적 환경과 관련된 화용론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언어가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명령어는 언어의 모든 차원에서 기능을 하며 언어는 화용론 밖에서는 어떻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언어는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의사소통을 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명령어를 통해서 사회적 행위를 조종하고 변형시키는 힘을 가진 체계라는 것입니다. 언어가 명령어다라는 얘기는 그 언어를 그 누군가 쓸 때 우리가 쓰는 목적은 누군가의 행위를 바꾸기 위해서 그거를 그 다양한 그 상황에 맞게 그 뭐 또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맞게 누군가의 행위를 바꾸기 위해서 쓰는 게 언어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그 그 위에 아까 뭐 오스틴의 네, 무슨 이론 있잖아. 수행적 발화 이론. 수행적 발화 이론. 그게 그거야. 발화는 이제 말을 하는 거잖아. 빠롤. 네, 네, 빠롤을 이제 발화라고 지금 번역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문장을 이렇게 바깥으로 쏟아내면 이제 발화가 된 거잖아. 말을 한 거라고.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결국은 그 듣는 사람, 그 청자지. 예. 그러니까 화자의 의도에 의해서 청자의 행위가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수행적 발화로 일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는, 그게 뭐 시차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한테 행동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명령어라는 말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게 본질이라는 거잖아요. 언어 활동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뭐 촘스키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고정 불변의 그 상징 체계 이렇게 보지 않고 음, 언어라는 것도 끊임없이 변하는. 주변에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하는 것이다. 음, 그거를 여기서 이제 빠진 게 지금 이 챕터는 4장은 그러니까 언어를 하나의 엔진 없는 기계라고 봐요. 음, 엔진 없는 기계. 그러니까 이제 엔진이 있는 기계는 자동차가 전형적인 엔진이 있는 기계잖아. 그건 네, 기능이 정해져 있다고. 예, 가면 돼, 차는. 음, 그 목적이 분명하게 딱 고정되어 있는 기계를 엔진이 있는 기계라고 그래. 음, 근데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 지구가 뭐 대표적으로 지구는 목적이 따로 없어요. 그렇죠. 엔진이 없어요. 지구는 엔진 없는 기계야. 전형적인. 음, 그런 것처럼 언어도 엔진 없는 기계다. 그 음, 얘기는 그 사용하는 사람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거를 거기에 참여해서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그러려면 이제 어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이게 언어가 그렇게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기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언어는 명령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음, 음.
그럼 나의 말을 이렇게 명령형으로 전달이 안 되면 난 그러니까 언어 내가 생활을 잘 말을 못하고. 했는데 상대의 어떤 행위의 변화가 안 일어나면 나는 헛소리 한 거지. 예, 그러니까 헛소리 한 거지. 아, 진짜 비참하게 만드네요. 지금 방금 명령을 했습니다. 밖에서 떠들걸래 조용히 해 하고서 아니 다 조용히 해줬어. 근데 되게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나도 사실 그 기업을 하면서 계속 누군가의 행동을 바꾸려고 열심히 얘기를 하지만 이게 사실 바뀌는 것 같지만 바뀌지 않는 그런 고차원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그 마음에서 우러나게 만드는 그런 써야 되는데 참 안 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 들레지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했다면 이게 좀 더 깊이 봐야 될 부분이네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렇게 정의해 놓고 보니까 그 행동의 변화를 주지 못할 것 같은 말은 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그런데 내가 그거야 스스로 알 느꼈어. 수가 없지. 그게 화형론에 의하면 듣는 사람, 그게 해석체 아니야. 듣는 예, 사람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는 생각 없이 말을 했는데 예. 듣는 사람은 그거를 깊이 있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 인생을 바꾸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조금 더 깊게 해석을 하면 언어 자체를 결국 계속 이제 양자하고 연결시키고 있는데 뒤에서도 이제 언어 자체가 양자의 이동처럼 그 기능 자체가 명령어 전달이라고 표현한 것이 언어가 명령으로서 전달되려면 그 안에 그 언어를 전달을 받는 배치물들과 그 이외의 비배치물 그 배치물 거기서 지금 예 말할 때 지금 철학 얘기를 할 때는 단어를 되게 신중하게 써야 돼요. 언어가 전달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 네. 발화야, 발화. 발화요? 발화. 아, 발화가 메시지를 전달해서 상대방에게 행동을 유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아, 네, 언어하고 발화하고 같이 헷갈리면 안 돼. 여기 책에서도 보면 아, 랑그, 네, 네. 그 랑가주는 여기 안 나와. 왜냐면 그건 일반적인 우리가 언어학 얘기할 때 인간이 동물과 달리 언어를 쓰잖아. 음, 그런 언어를 얘기할 때 이제 랑가주라고 하지. 근데 그 구체적인 말은 랑그라고 그래. 랑그. 그러니까 랑그요. 발화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군요. 언어 한국어, 안에서도. 영어, 일본어 이런 게 이제 랑그라고. 언어의 기본 조건 요소. 그건 그죠? 이제 뭐 저기 의미론, 통사, 문법, 그다음에 화형론 이렇게 세 가지지. 네, 네. 근데 그건 다 이제 고정돼 있는 아까 뭐 옐름 슬로우 이런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고정된 의미라고 그런 것들은. 음, 근데 이제 이 들레즈의 그 언어학은 이게 랑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랑그. 랑그는 기계고 음, 엔진 없는 기계고 음,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그 행동을 유발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변화를 하려고 할 때는 빠롤, 아, 발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화. 바로, 음, 바로, 발화. 어. 내가 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면 그러면 이제 말이 튀어나오잖아. 밥 음, 먹어라고 하는 말이 그게 빠롤이야. 그건 언어가 아니야. 음, 언어 중에 빠롤이 된 거지. 예. 바로 하니까. 예, 언어라고 그러면은 문법과 의미와 화형론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게 언어예요. 예, 그러니까 네네. 하나의 무슨 기계야, 말인지, 그건 큰 기계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예, 오히려 정확히 표현되겠네요. 말할 음, 때. 그렇지. 내가 말할 말할 때, 때 그렇게 예, 얘기해야지. 예, 우리가 언어로 전달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음, 언어라는 말을 너무 남용하는 거지. 음, 되게 큰 개념인데 거기다가 쓰면 안 되는 거지. 말할 때 또는 발화할 때 이렇게 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책에서 명령어들이란 말이 발화라는 뜻인가요? 그러면? 그치. 발화야, 그게. 네, 네, 네. 명령어들이 발화네요. 그러니까. 음.
그러면 다시 정정해서 그 발화 명령어들이 기존의 배치물과 비매치물이라고 또 표현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발화로서 언어가 그 소통되는 게 아니고 그런 주변의 모든 것들이 작용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음. 기존의 언어학과는 상당히 다른 그것도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샌더스 퍼스 우리 공부했잖아. 퍼스. 네, 네, 예. 네. 퍼스가 그 언어를 바라본 관점하고 이게 거의 같아요. 음, 그 이전에 그러니까 소시르나 뭐 아까 얘기하는 그 뭐 옐름슬레오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호론으로서 그 사람들이 다 기호학자들인데 음, 언어를 그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는 퍼스의 관점은 달라. 음, 근데 그렇게 고정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던 과거의 언어를 비판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네. 퍼스의 생각하고 같은 거야, 지금. 음, 같은 말도 상황 따라, 맥락 따라, 어디서 쓰느냐, 그 말을 누가 하느냐, 시간과 공간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상대방한테 전달하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음, 음.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 오스틴이고, 아까 얘기한. 네. 그러네요. 음. 그 방법론이 좀 있겠네요.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말.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게 화법에 나오잖아, 그게 화법. 그래요? 화법? 그럼. 어, 데일 배워야겠다. 카네기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대화법, 뭐 설득력 있게 말하는 법, 이런 것들, 그 화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놨어요. 네, 어, 알겠네요. 예. 그래서 같은 이제 말을 결론은 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고 무시해버리기도 하고 그래. 그거 배워야겠는데요. 예, 배워야 돼요. 중요하네요. 중요한 거네. 예, 지금 보니까 현대 사회의 그 언어를 발화를 통해서 전달할 때 그 화법 결국 발화는 방법론이잖아요. 어떤 나의 어떤 스킬이잖아요. 스킬. 지금도 문장이 또 틀렸어. 언어를 발화를 통해서 전달할 때 그게 말이 안 돼. 그래요. 언어 그 내 언어 의도를, 의미 의미를 의미를 또는 메시지라고 그래. 메시지. 메시지. 언어학에서는 메시지. 네, 메시지. 메시지를 발화를 발화를 통해서 전달할 때 이래야지 네. 언어를 어떻게 전달을 해? 언어는 그냥 네네. 체계인데. 체계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 발화해서 전달하는 그 방법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들레즈는 형식을 전달한다고 그래. 형식. 아, 아, 형식은 코드야, 코드. 코드. 예. 규칙이라고. 이렇게 해라고 하는 규칙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음, 칙을. 네, 그럼 계속하세요. 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밌네요. 흥미진진하고. 그거 봐, 잠 깼잖아. 아니, 지금 그 박 이사님이 아까 말한 거를 결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이거를 더 정교하게 그냥 일반적인 금방 얘기하는 카네기나 이런 데에서 일하는 대화법 이상의 이걸 더 양자적으로 더 보니까 그 안에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그,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안에서의 그냥 내 의도하는 화법이나 이런 걸로만 그 내 메시지가 발화돼서 전달되는 그게 아니고 그 그게 전달되는 그 상태에 여러 비물질, 물질, 그 배경 모든 공간이 다 작용한다는 걸 여기서 얘기해 버리니까 그런 걸 예. 우리가 느낌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뭔가 상담을 할 때 저는 공간을 꾸미고 분위기를 꾸미고 소리의 색깔도 생각하고 네네. 그 나는 그런 거 항상 생각을 해왔어요. 네네. 지난주도 내가
우리 연구원한테 항상 얘기할 때 누군가 할 때 기본을 나는 얘기하거든요. 심지어는 조명하고 그 안에 공간에 어떤 그 분위기를 놔야 되고 왜 빈 공간이어야 되는지 요새는 이제 소리의 높낮이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냥 제가 여러 이제 음악을 공부했을 때 이걸 느낌으로 공부했을 때 각각의 그 나누어서 생각했던 조합이었는데 들레즈는 이걸 전체를 갖고 그 양자적으로 이걸 그냥 해석해 버려서 이건 이렇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이거 정말 더 통합적으로 이제 다가오니까 어떤 외부적 요소에도 호소하는 랑그라는 수상적인 기계가 있으리라. 이거는요, 언어 체계와 그 사용 방식에 관한 심오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를 단순한 정보 전달의 수단이나 의사소통의 도구로 보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전제에서 출발. 언어는 그 자체로 복잡한 사회적 행위와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단순히 외부적 이제 요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구성된 기계적이고 추상적인 체계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언어는요. 이 전제에서 주목할 점은 내용과 표현이라는 두 축을 통해서 언어를 이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용은 몸체의 변형과 관련되며 이는 인간의 손과 도구, 사물의 작용을 통해 학습되는 체계로 이제 이해하면 되고요. 반면 표현은 언어와 얼굴에 기반한 기호의 학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되거나 독립되는 것이 아니라 탈영토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결합되고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탈영토화는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언어의 체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재구성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토아파의 개념을 차용해서 언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능동작용과 수동작용을 구분해서 비물체적 변형을 이루는 중요한 어떤 요소를 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먹는다라는 어표는 단순한 사실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다른 비물체적 변형을 즉 사건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비행기 납치, 그 다음에 어떤 화폐의 무효화, 뭐 이런 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물체적 변형은 몸체 자체에 귀속되며 이를 통해서 언어 행위의 어떤 단순한 표상이나 지침을 넘어서는 개입을 의미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언어는 단순히 외부 환경을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변형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좀 전에 얘기와 이제 전 문장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언어의 추상 기계는 외부적인 상황이나 요소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적 논리와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게 되는데 이는 기계적 배치물과 일단 집단적 배치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기계적 배치물은 사회 속에서 몸체들이 정밀한 혼합 상태를 설명하며 어떤 집단적 배치물은 언어 행위와 연관된 비물체적 변형으로 이제 설명한다고 합니다. 이 배치물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언어는 끊임없이 변주되고 재구성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구와 사회기계의 관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언어는 단순한 어떤 물리적 도구처럼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그 의미가 형성되고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조금 전에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랑그가 단순히 추상적인 기호들의 집합이 아니라 사회적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어떤 집단적 배치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국에 이 전제에서 말하는 추상적인 기계로서의 랑그는 언어가 단순히 외부적 요소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어떤 작동하는 체계로서 비물체적 변형과 집단적 배치물을 통해서 그 자체로
어떤 추상적이고 초선형적인, 선형적이 아니라 초선형적인 구조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랑그를 등질적 체계로 정의하도록 하는 상수나 보편자가 존재하리라. 이것은요, 언어 체계와 어떤 그 변주성에 관한 어떤 철학적 논의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수, 보편자, 변주, 그리고 등질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상수와 보편자를 보면요, 언어에서 상수와 보편자는 어떤 언어에 변하지 않는 규칙이나 요소를 이제 말합니다. 촘스키와 같은 언어학자들은 언어가 보편적이고 선형적인 질서를 이제 따라서 이제 따른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요. 촘스키의 이제 언어 이론에는 문장의 구조가 어떤 보편적인 규칙이 존재하며 언어는 이러한 상수와 규범을 바탕으로 작동한다고 이제 보았습니다. 촘스키의 문법 구조는 언어를 일종의 나무 구조로 표현하는데 이는 언어를 등질적 체계, 즉 통일된 규칙이나 어떤 지배하는 체계로 이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촘스키의 문법 구조는요. 그러나 들레즈와 가타리는 촘스키의 이러한 이론을 비판하면서 그의 이제 언어 체계가 지나치게 선형적이고 고정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언어를 이제 촘스키와 이제 들레즈와 가타리는 언어를 리점에 비유하며 나무 구조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고 연결되는 비선형적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주와 리점인데요. 이제 반대로 윌리엄 라보프는 그러니까 촘스키와 반대로요. 언어가 변주, 즉 끊임없이 변화하는 체계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상수나 보편성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성 그리고 내재적 변주성을 통해서 정의한다고 합니다. 라보프의 이론에서 언어는 변화하지 않는 상수보다는 연속적인 이제 변주를 통해서 존재하고 변주는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해낸다고 합니다. 여기서 변주라는 개념을 음악과 이제 비유해서 이제 연결하는데 음악에서 상수는 오음계처럼 고정된 규칙에 따르지만은 변주는 반음계나 신시사이즈처럼 끊임없이 변형되고 변주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주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끝이 없으며 잠재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고요. 이는 언어 또한 고정된 상수보다는 끊임없이 변주하는 존재라고 보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등질적 체계와 연속적 변주인데요. 촘스키와 같은 이제 전통적인 언어학에서는 언어가 등질적 체계로 이제 정의한다고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는 모든 언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통일된 구조를 가진다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들레즈와 가타리는 언어가 하나의 고정된 체계가 아니라 리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연결되는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다고 이제 주장합니다. 언어는 상수나 보편자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변주성을 통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즉, 언어는 단일한 규칙이나 보편성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조정되는 잠재적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주는 시작과 끝이 없으며, 우리가 이제 그 고원을 말할 때 그랬죠. 변주는 시작과 끝이 없으며 상수로 정의되는 불연속적인 변주조차도 연속적 변주의 그런 맥락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 변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화용론과 변주의 결합인데요. 언어학에서 화용론은 언어의 실제 사용을 다룹니다. 이제 들레즈와 카타리는 언어가 상수나 보편자에 의해서 결정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변주와 변수의 연속적 변형과 그 과정에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화용론의 두 측면,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
그것이 동일한 변주선 위에서 결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비언어적 요소들, 예를 들어 몸짓이나 악기 같은 것들도 언어의 변주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이제 전에 언어와 명령어를 얘기했는데 우리는 언어 외에 비언어적 요소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랑그라는 추상기계는 상수나 보편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고정된 체계가 아니라 잠재적 가능성을 포괄하며 끊임없이 변주되는 내재적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랑그는 현실적인 의미에서 어떤 보편적이지 않으며 변화를 받아들이는 잠재적이고 창조적인 체계로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다시 이제 개념을 또 반복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넘어가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전제는 전통적인 언어학 이론에서 제시하는 언어의 보편성과 고정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들레즈와 카타리는 이에 반해서 언어가 끊임없이 변주되고 비선형적이며 잠재적인 체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언어가 언어가 리조메 형태를 취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에 이 화형론으로 간다. 그때그때 새로운 어떤 의미들이 붙고 같은 단어도 다른 어떤 용법으로 쓰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제해야 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네. 리좀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전 시간에 배웠지만은 참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 의미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지구를 비유해서 지층들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서 음악도 얘기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물감 있지 않습니까?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그런 걸 통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들레즈가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해해 볼까 또 이제 생각만 하고요. 그것이 진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명확한 이제 맞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이 들레즈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옳던 그르던 무수하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물론 다른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지만은 수없이 다양하게 얘기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결국은 새로운 의미를 연결하고 이렇게 리좀처럼 이렇게 연결하고 또 그걸 용법화시키고 사람들이 쓰게 하고 그런 어떤 역할들이 되게 이 세계에서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는 세계에 맞게 아니, 여러 가지 뭐라고 하냐? 언어죠. 언어의 수준을 바꾸는 계속 내용들을 바꿔가는 이게 중요한 것 같네요. 근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가끔 이제 우리나라의 언어가 되게 비속화되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한 비판도 많잖아요. 근데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에서는 그냥 그거는 당연한 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요 사장에서 그거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예. 이제 그 비속화보다는 여기서는 방언을 얘기하고 이제 소수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비속화, 윤리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생각하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그런 것을 들레즈는 그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이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4챕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어는 다수어나 표준어라는 조건하에서만 과학적으로 연구될 수 있으리라. 이런 전제는 언어 연구에서 표준화된 언어, 즉 다수어의 어떤 지배적 위치를 강조하는 이론적 입장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다수어와 소수어, 상수와 변주, 언어의 정치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수어와 소수어의 구분. 들레즈와 가타리는 언어를 다수어, 표준어, 그리고 소수어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다수어는 주로 지배적이고 중앙 집중화된 언어, 정치적인 힘을 가진 언어입니다. 다수어는 상수, 즉 고정된 규칙과 기준에 따르며 표준화된 언어로 이제 사용해서 사회에서 통용된다는 겁니다. 반면 소수어는 이러한 고정된 규칙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변주하고 변화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고요. 다수어는 상수의 권력에 의해서 정의되고 소수어는 변주의 어떤 역량에 의해서 정의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수어는 규범적이고 통일된 체계를 유지하는 경향을 이제 강하게 가지며 이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한다는 것이고요. 소수어는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변형되고 재창조되고 어떤 연속적인 변주를 통해서 이제 존재한다고 합니다. 과학적 언어 연구의 문제 해갖고서요. 언어학에서 과학적 모델이란 언어를 체계적이고 분석하고 어떤 연구하는 방법론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들레즈와 가타리는 이러한 어떤 과학적 모델이 주로 다수어를 연구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 결과 언어를 등질화, 동일하게 하게 만드는 그리고 중앙 집권, 이제 집중화, 표준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어를 지배적인 권력 언어로 만드는 과정에 해당되며 소수어 같은 변주적 성격의 언어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연구는 언어를 상수, 즉 고정된 규칙을 가진 것으로 보고 변수, 변화 가능한 요소를 배제하거나 통제하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상수와 변수의 관계에서 상수는 변수의 변화를 제한하고 고정시키려는 힘을 가지며 다수어는 이러한 상수적 성격을 통해서 소수어를 억누르고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어와 소수어의 관계를 보면은 들레즈와 가타리는 다수어와 소수어의 관계에서 절제와 변주라는 방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수어의 이제 소수화, 탈영토화 같은 절제를 통해서 이제 다수어도 소수어의 영향을 받으며 변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수어가 소수어에 의해서 이제 변형된다는 것이죠. 언어는 연속적인 변주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들이며 이는 다수어도 소수어의 변주적 속성을 흡수하거나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언어의 생성과 이제 변화와 생성은 소수어 되기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다수어 되기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소수어 되기만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다수어가 고정된 체계 안에서 갇혀 있더라도 소수어의 창조적이고 어떤 변주적인 속성에 의해서 언어의 변화와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생성의 문제인데요. 언어에서 다수어와 소수어의 구분이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구분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대기, 생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수어는 변화를 막고 고정된 상수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소수어는 끊임없이 탈영토화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한다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다수어의 변주는 소수어의 영향을 받으며 이를 통해서 창조와 생성이 이루어지고요. 소수파 작가, 여기서는 이제 카프카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소수파 작가는 자신의 언어 속에 있는 이방인으로 그리고 다수어의 규범에 따르지 않으며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소수파가요. 다수파의 언어는 고정된 상수를 내포한 언어로 이는 지배적이고 통제적
통제된 언어 체계입니다. 하지만 소수파의 언어는 상수에 의존하지 않고 언어를 끊임없이 변주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파가 아닌 소수파 되기만이 언어의 생성과 창조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명령어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명령어와 변주. 명령어는 언어 표현에서 고정된 상수를 나타내는 언어적 행위이고요. 명령어는 일종의 죽음에 대한 선고처럼 언어를 고정시키고 제한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러나 들레즈와 가타리는 이러한 이제 명령어에도 변주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명령어 자체가 고정된 상수를 나타내지만 그 속에서 도주 신호, 어떤 놀라움의 외침과 같은 변주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이러한 어떤 명령어의 고정성을 피하고 변주적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즉 언어는 상수적 성격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어떤 끊임없이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해낼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어떤 생성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여기서 전제하는 것은 언어학의 어떤 과학적 연구가 주로 다수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언어를 고정된 규범으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레즈와 가타리는 언어가 다수어에 의해서 통제되고 규범화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어의 연속적 변주와 탄용 토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창조되는 생성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요. 따라서 언어는 다수어가 아닌 소수어 되기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며 이는 언어의 어떤 과학적 연구 역시 고정된 상수보다는 변수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어떤 변주를 통해서 언어는 창조되고 변형적인 가능성을 가지며 이는 과학적 연구에서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네. 예, 근데 그 다수어와 소수어가 도대체 어떤 예시예요? 다수어라고 하는 게 뭐 그 한 국가의 그 다민족 가장 많은 민족이 쓰는 언어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 소수어는 그 안에 있는 그 다른 어떤 민족의 언어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제가 이해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울 말인가요? 아니죠. 네, 표준어. 표준어. 표준어를 쓰고 있고 지방에는 아직도 예, 있잖아요. 그 우리가 쓰는 표준어를 이제 다수어라고 하고 있고 방언 이것은 사투리. 예. 뭔가 다른 게 언어를 이제 여러 가지 쓰는 것을 이제 소수어라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유럽에서는 주로 쓰는 언어 그게 만약에 불어라면은 불어가 이제 다수어고 몇몇 이제 민족이나 저기 사람들이 이제 다른 뭐 이탈리아어라든지 이제 독일어를 쓴다는 거 그게 이제 소수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위스에서 이 카프카가 쓰는 언어는 이제 소수어인 독일어로 썼다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불어에 프랑스에 있지만은 어떤 독일어를 이제 언어로 글을 썼다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예로 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소수어를 썼다고 해서 그 변주의 역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변화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될 수 있다. 뭔가 그런 어떤 그 근거는 뭘까요? 소수어도 다수어하고 마찬가지로 그 어느 집단이죠. 자기만의 어떤 그 언어가 통하는 의사소통이 되는 통하는 집단의 규범을 위해서 집중화된 정치적인 지배적인 힘을 위해서 소수어도 쓰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여기서의 소수어는 다른 건가요? 다른 갈래의 소수어인가요? 이게 되게 애매하네요.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보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는 한국말만 생각할 때, 우리 네, 한글을 생각할 때
에, 우리들은 지금 다수어를 쓰는 거예요. 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25일 날 그 북토크하는 정덕재 시인, 음, 시인들이 쓰는 언어는 좀 독특하고 새로운 어, 그 의미를 계속 새롭게 단어에다가 이렇게 아, 부여하는 이런 사람들이 소수어라고. 그러니까 예술에서도 마찬가지지. 보편적으로 지금 미술학원에서 가리키는 그 언어 예술, 그러니까 예술 언어는 다수어라고. 근데 그 새로운 화풍을 그 창조해내고, 이게 예를 들어서 피카소나 무슨 음, 음, 옛날에 마네나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한 획을 그은 사람, 화가들은 그 당시에 그 미술 언어를 안 써요. 독특한 자기만의 소수어를 쓴다고. 이게 전체 그림의 문법을 바꾼다고. 그거 똑같은 거죠. 음, 그 지금 글레이즈가 쓰는 언어는 소수어예요. 음, 이 책을 쓸 때는. 근데 음, 이제 이게 세상을 바꾸면서 보편화되면은 이게 다수어가 되겠지. 음, 그렇지만 또 이제 뭐 니체 같은 인물이 또 등장을 해가지고 독특한 말들을 막 쏟아낸다고. 의미가 전혀 우리한테 와닿지 않고 생소한 단어들을. 그게 세상을 바꾼다. 예술이나 어떤 그런 감각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느낌, 미래적인 느낌, 뭐 민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쓰는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얘가 다 그런 사람만 나와. 음, 이해가 됐네요. 그러면 예. 여기서의 다수어와 소수어는 뭐 그런 어떤 표준어와 뭐 이렇게 소외되는 그런 그 지방 방언하고는 그런 얘기가 아니네요. 약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음, 극소수지만 그 언어 체계에 새로운 변주를 가져오는 말을 쓰는 사람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소수 언어입니다. 음,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그 커뮤니티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보편화되게 쓰는 언어는 다수 언어고, 음, 그 중에 좀 독특하게 자기만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고 개념을 만들어내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소수어죠. 음, 근데 언어 체계는 언어라는 큰 기계, 이게 집단 배침을 이거는 그런 소수어에 의해서 새로운 언어 체계가 또 생성이 되지 다수어를 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 음. 그 얘기예요. 그 시대에 그 될 만한 소수어를 보는 게 그 미래를 보는 거네요. 그렇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현상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과거를 이해하려면 음, 역사를 공부하고 현상을 이해하려면 사회학이나 경영학, 뭐 음, 이런 인문사회학을 공부하면 되고 미래의 통찰력을 가지려면 예술가나 시인하고 친해라. 그런 음. 얘기가 옛날부터 있어요. 그 음.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물론 이제 아무 예술가나 다 네, 미술을 한다고 다 미술가가 아니지. 네, 그렇죠. 뭔가 진짜 한 획을 그을 만한 독특한 뭐 그러니까 이중섭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야 뭐 이게 통찰력이 생기는 거지. 그 다수어를 쓰는 미술가는 백날 만나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시인도 네. 그래요. 그냥 그 문장을 짧게 썼다고 다 시인 줄 이렇게 시라고 써놓은 사람들 보면 그냥 보편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문장 써놓은 거야. 이렇게 짧게. 그걸 시라고도 생각하는데 그래서 시도 사실은 공부를 좀 해봐야 돼. 음, 그래야 그 분별력이 생기잖아.
그렇죠. 예술품, 뭐 미술품, 음악 이런 것도 그 미래 통찰, 그 앞으로의 전개될 미래 세계를 그 예견하는 그런 예술을 하는 사람들 작품을 그 따라다니면서 좀 보고 음, 네. 그러면 통찰력이 생긴다. 미래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어려운 얘기예요. 그게 네, 어려운 얘기네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소수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나는 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 우리는 그런 그 분야가 너무 넓잖아. 뭐 건축, 뭐 도예, 음악, 미술 그거 어떻게 다 섭렵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미래 언어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어. 노력은 하고 뭐 흉내는 내겠지만 진정으로 그걸 알아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책으로 네. 해놓은 사람들 걸 우리가 계속 보는 거지. 그러면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전개되겠구나 라는 거를 지금도 많이 얘기들 했잖아. 네. 통찰력이 생긴다고 그게. 소수의 언어네요. 소수의 언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